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 2장입니다. 2장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그 다음에 측정, 그 다음에 척도, 그 다음에 변수, 뭐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다음 슬라이드에 넘어가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일단 지금 보시면 바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분석 문제의 결정, 대상의 선정, 관심 속성의 결정, 척도의 선정, 측정, 뭐 결과를 변수의 축적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통계학의 분류, 통계학의 의미. 그래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 기록, 분석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정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좀 배웠어요. 그죠? 그렇다면 결국 이 통계학에서 이 자료, 우리 지금 이번 챕터가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잖아요. 자료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우리 관심인데, 첫 번째 관심이거든. 자료 수집 과정.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예. 여기 보시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심 속성, 그 다음에 척도, 측정, 변수. 그래서 오늘 키워드 4개가 자료에 대한 속성들, 그 다음에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됐을 때 결과를 변수에 축적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고, 이 자료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속성들은 반드시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해야 되고, 측정되는 값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상수가 아니라 변수. 좀 이따 이제 상수도 설명드릴게요. 변수라고 해서 변동하는 값. 그래서 측정해 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값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변수들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자료가 변수에 축적이 돼서 이렇게 수치화된 자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네,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사실 통계학 전체로 보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척도의 4가지 종류.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구분하고 그 개념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보면 자료 수집 과정이라는 것도 일단 한번 알아두기로 하죠. 이제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그래서 자료라는 게 분석 문제의 결정,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아무거나 막 자료를 막 모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있고 뭔가 분석하려고 하는 문제에 따라서 자료가 모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석 문제가 결정되면 그것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뭐 보통 표본 선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 다음 챕터에서 좀 자세히 다뤄볼게요. 일단 대상의 선정도 되게 중요하고요. 대상 중에서 분석 문제의 대상 중에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뭐에 관심이 있니? 관심 속성. 이런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어떻게 만들 거고, 그러면 이 속성에 따른 척도로 측정을 잘 하면 되겠죠. 뭐 이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이따 성별, 키, 나이는 없네요. 팔 길이, 허리 둘레 이런 거기 때문에 측정에 오류는 없겠지만, 뭐 사람의 심리 상태 있잖아요. 만족도, 선호도 이런 거는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측정 값들이 변수에 이렇게 축적이 된대, 변수 값으로. 자,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스포츠웨어 전문 기업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겨울 스키복을 제작하려고 한다. 남녀별 신체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신제품을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게 원래 창업한 회사라고 한다면 뭐 대학생 스키복이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 뭐 전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창업된 지 좀 몇 년 된 회사라면 전년이나 전전년, 그래서 이미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긴 한데 이게 좀 변하잖아요. 뭐 학생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좀 그 학생들의 신체 사이즈도 커지고, 뭐 애들이 예전 1900 한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오면서 보면 대체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몸집이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또 뭐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니라 또 뭐 올해 뭐 학생들은 조금 뭐 예를 들면 그 키는 큰데 뭐 팔 길이가 짧다던가, 뭐 키는 좀 짧은데 팔 길이는 긴다던가, 뭐 허리 둘레가 더 두꺼워졌다던가, 뭐 이렇게 신체적 특성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전년 대비 변화는 이제 확인해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뭐 적합하게 만들어야 당연히 판매를 잘 할 수 있겠죠. 그거를 그냥 뭐 스키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발 길이가 짧고 허리 둘레가 뭐 안 맞고 이런 걸 입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표준 사이즈를 하나 선정하고 그거보다 좀 큰 사이즈, 보통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사이즈, 105 사이즈, 110 사이즈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거고, 뭐 그거 말고도 라지, 스몰, 미디엄, 뭐 엑스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이즈를 몇을 표준으로 할 거냐를 좀 정해서 어떤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석 문제의 결정은 뭐 사실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뭐 바로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누구를 표본으로 뽑을 거냐. 이건 이제 챕터 3장, 그래서 3장에서 표본 선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볼게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뭐 그냥 이렇게 정했다 이거죠. 뭐 어떤 방법을 공부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정해봅시다. 신체 사이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대상을 총 12개 표본 집단으로 구분했다. 뭐 예를 들어 서울 시내 대학이 12개 있다. 그래서 12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뭐 이렇다고 가정하죠. 뭐 12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총 12개 표본 집단 중에 무작위로 한 개를 선정했다. 뭐 12개 중에 하나를 선정했답니다. 뭐 어떤 땡땡 대학교를 선정했어요. 통계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표본 집단의 구성원이 남자가 9명, 여자가 10명 있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가 10명 있고 여자가 8명 있었을 수도 있고, 남자가 30명, 여자가 50명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여하튼 뭐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예니까 그렇게 숫자가 있어서 그 남자 9명, 여자 10명을 조사하기로 하자 이거죠.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 오늘의 관심이에요. 자, 그럼 분석 문제도 결정이 됐고 대상도 선정이 됐으니 어떤 걸 조사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체 사이즈라는 자료에 대하여 옷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신체 사이즈에서 뭐 미인 선발 대회나 뭐 육체미 무슨 선발 대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옷을 만들 거라서 여기 보면 성별 남자 여자, 그 남성복하고 여성복하고 스키복이라고 하더라도 운동복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색도 좀 차이가 있고 디자인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뭐 좋아요. 그 다음에 키, 팔 길이, 허리 둘레, 몸무게. 스키복이라서 뭐 다리 길이라던가 뭐 이런 팔뚝 굵기라던가 이런 건 조금 필요 없나 봐요. 뭐 물론 이게 이제 예제니까 꼭 정말 옷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여기서는 키가 중요하고 팔 길이도 중요하고 허리 둘레도 중요하고 몸무게 중요하대요. 자, 이렇게 관심 대상들에 대한 속성을 하나, 둘, 셋, 넷, 5개는 필요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의사인데 학생들의 건강 상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는 뭐 키, 몸무게, 뭐 헤모글로빈 수치, 뭐 그다음에 요산 수치, 그다음에 혈압, 그죠? 뭐 이런 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신체 사이즈, 옷을 만들기 위한 신체 사이즈로 이런 속성 값들을 결정했는데, 그러면 성별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 물어보죠. 야, 너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 척도를, 우리가 척도를 뭘로 했냐?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했어요. 이게 척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김땡땡씨 당신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전 남자요 이렇게 되면 척도를 이용한 게 아니에요. 척도는 1 남자, 0 여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홍세롬씨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여자입니다. 뭐 콩길동씨 성별이 어떻게 돼요? 저 남자입니다. 그렇게 대답 안 하고 1번이요? 0번이요. 여기 보시면 성별이 이렇게 측정되어 있잖아요. 척도. 자, 그래서 뭐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남자 1, 여자 2를 할 수도 있고 남자 5, 여자 7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척도를 선정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키, 팔 길이, 허리 둘레는 센티미터를 쓸 건지 인치를 쓸 건지 중에 뭐 하나를 선택했어요. 키는 여기 보니까 센티미터를 쓴 것 같고 팔 길이도 센티미터를 쓴 것 같은데 허리 둘레는 31cm는 아니겠죠? 인치를 쓰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인치나 센티미터를 썼다. 이게 이제 척도로 선정되어 있는데, 역시 뭐 인치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야드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센티미터를 쓰는 게 아니라 미터를 쓸 수도 있고, 뭐 뭘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이걸 선정했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몸무게도 뭐 파운드를 쓸 수 있지만 킬로그램 단위를 쓰기로 했다. 이게 척도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뭐 키, 몸무게, 허리 둘레 이런 것들, 그리고 도량형이라 그러죠. 이미 어떤 걸 측정하고 있는 도량형 측정에 척도 선정에 고민을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실 우리 기초통계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 과목으로 경영학에서
뭐 시장조사론, 마케팅조사론이라던가 이렇게 상위 과목으로 올라갈수록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측정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만족도, 선호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의류 브랜드에 뭐 예를 들면 뭐 폴로, 뭐 또는 빈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헤지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측정이 아니에요. 척도로 측정을 할 때 뭐 100, 37, 26 이거 보세요. 결국 다 숫자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좀 이따 이제 우리 측정할 척도를 만들려고 할 텐데 남자 여자가 아니고 1번, 2번 센티미터도 단위이기 때문에 몇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호도는 10번 구매할 때 그 제품을 몇 번 구매하는지로 측정하겠다. 이거 뭐 보통 조작적 정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의류 브랜드를 구매할 때 그 중에 폴로를 10번 구매 중에 몇 번 구매하십니까? 이걸 선호도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니 저는 한 번이요. 그러면 1이 그 사람의 선호도인 거죠. 전 10번이요. 그러면 10이 그 사람의 선호도인 거죠. 뭐 퍼센트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10%, 8%. 자, 이거를 꼭 뭐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척도라고요. 척도. 자, 근데 저희에게 척도가 주어지면 이제 그 속성을 척도로 가지고 뭘 거야? 측정하죠. 뭐 측정. 그죠? 이 측정할 때도 오류가 좀 많이 생겨요. 그 오류를 줄이고 정확하게 측정해야 됩니다. 설마 뭐 남자 여자를 구분 못하거나 키를 잘못 재거나 뭐 이렇게 줄자가 쭉 늘어났다거나 줄자가 뭐 아래 위가 좀 약간 오차를 보이거나 뭐 체중계가 고장났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형이 하학적인 측정에서는 오류를 크게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 빈폴 옷의 선호도를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이걸 매우 좋아하는 건가? 조금 좋아하는 건가? 80점인가? 90점인가?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척도가 만들어졌다고 무조건 정확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측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통계학에서는. 여하튼 자, 측정을 하면 일단 성별 이 변수예요. 변수. 남자 여자 이게 1번 0번이 변수라는 거는 측정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직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변수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키도 변수예요. 그 사람 안 재봤는데 키를 안 재봤는데 이게 키가 몇 cm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리둘레, 팔 길이, 몸무게 다 마찬가지예요. 값들을 보세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측정을 해봐야지만 그 값이 딱 정해지는 걸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의 반대말은 상수. 측정해볼 필요도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대에서 여학생의 성별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다 0이죠 뭐 그죠? 여대에서 여학생이 아니라 여대에서 학생들의 성별 여자 대학의 학생은 다 여자일 거 아니에요. 교수들은 남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0, 0, 0, 0, 0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그런 상수는 굳이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척도가 정해지면 값이 딱 정해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 좀 중요한데 자 우리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바꿔볼게요. 자료는 아까 자료를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꾼다고 할 때 이 자료 자 질적 자료는 뭐냐 수치화되어 있지 않는 자료예요. 수치화 성별 남자 여자 이런 상태예요. 안경 썼다 안 썼다 직업 공무원 뭐 서비스직 이런 직업 체온 이렇게 만져보니까 좀 높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따뜻한 것 같은데 야 좀 낮은 것 같은데 너 좀 싸늘한데 이런 거라고요. 키 이만한 것 같은데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큰 것 같은데 너 너무 크다 이런 상태. 여기 숫자는 하나도 없죠. 근데 자 뭔가를 여기 보세요. 여기 집어넣어서 쭉 와서 이렇게 뭘 통과해요. 뭔가 이렇게 쭉 통과했더니 여기 질적 자료가 다 뭘로 바뀌었냐 양적 자료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성별 학생 성별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남자요. 이제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분명히 성별에 아까 0, 1을 줬단 말이에요. 0번이 여자, 1번이 남자. 저는 1번입니다. 이렇게 숫자 안경 썼니 안 썼니? 쓰면 1, 안 쓰면 0. 작년에 자동차 판매 대수 357. K대학교 학생 수 12,000명. 체온 36.5도. 키 172.5. 자 이렇게 변수들이라는 거 여기 보세요. 양적 자료 중에 변수들이라는 거는 측정해보기 전까지 어떤 값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이거는 이런 값들이 그냥 하나 나왔다.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근데 상수는 뭐냐? 여자 대학교 학생들의 성별 다 0이죠 뭐. 이제 물론 여자를 1로 정하면 다 1이겠죠. 이렇게 상수는 굳이 여기 지금 설명하는데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척도가 정해져야 숫자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상수는 뭐 측정의 대상은 아니고요. 변수는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질적인 자료를 수치를 부여해서 양적인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측정. 질적인 자료에 수치를 부여하는 어떤 규칙을 뭐라고 하냐? 척도. 이제 바로 뒤 슬라이드에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의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하튼 자, 척도를 통해 자료를 측정하게 되면 수치화된다 이거죠. 여기 관찰을 통해 성별을 파악하거나 안경 착용 유무를 관찰하거나 온도계로 체온을 측정하거나 줄자를 이용해 키를 재는 등 측정 도구가 뭐냐? 척도죠. 측정 도구를 이용해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이 바로 자료의 측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학교 중이라면 여러분한테 그냥 딱 대놓고 말하겠죠. 학생 성별이 뭐야? 저 남자예요. 전 여자예요. 이러면 측정한 거 아니라고요. 1, 0 이렇게 대답하셔야 측정한 거죠. 다시 한번요. 질적 자료 아직 측정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면 다 뭐가 되느냐? 통계학에서는 전부 다 양적 자료가 되는 겁니다. 다 숫자로만 돼 있어요. 자, 왼쪽을 보시면 사물, 소비자, 기업, 경제 등과 같은 관심 대상의 속성을 척도를 이용해 측정한 후 변수값으로 측정한다. 상수값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뭐 상수값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러면 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질적 자료는 척도를 이용해 측정함으로써 뭘로 바뀌냐? 양적 자료로 바뀌어서 변수값으로 측정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척도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측정이라 함은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 이건 이제 척도죠.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술적으로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계량하는 걸 의미한다. 여기 수치. 여기 보세요. 측정을 했더니 다 숫자들이에요. 크다, 작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하면 통계적 측정이 절대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측정은 수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관찰해서 변수값으로 표현하는 걸 의미한다. 뭐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보통 자료 수집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아까 관심 대상 선정. 뭐 그 앞에는 물론 뭐 연구 문제가 결정되고 나면 관심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에 따른 표본을 선정합니다. 요거 이제 우리 3장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 중에 어떤 관심 속성. 자료는 여러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키, 몸무게, 허리 둘레 이런 속성을 우리가 측정을 할 거야. 그래서 그 속성에 따른 뭐가 필요해요?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하죠. 척도.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다음 주나 하여튼 다음 챕터 저 뒤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 척도를 가지고 설문지를 할 수도 있고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면접을 할 수도 있고 이 자료 수집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주로 통계학에서는 설문지를 제일 많이 쓰죠. 여하튼 관심 대상 선정, 속성 파악, 척도로 만들어진 수집 방법을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변수값들이 쫙 축적돼가지고 지금 여기는 1번부터 24번까지 24명을 측정했네요. 성별, 키, 허리 둘레, 팔 길이, 몸무게, 브랜드 선호도 좀 전에 있었던 거하고 좀 다른 자료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의 측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척도예요, 척도. 관찰 대상의 속성을 측정해서 그 값을 숫자로 나타내는 규칙이요, 규칙. 그래서 양적인 자료를 질적인 자료로 변화시키는 도구를 우리가 척도라고 불러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여기 이제 질적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올리비아 하세예요. 네, 올리비아 하세를 아는 분들은 좀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옛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일 거고, 저도 뭐 사실 이런 올리비아 하세가 영화로 나오는 걸 뭐 이렇게 보고 저 사람 멋있다 이런 세대는 아니고 저희 아버님 세대 사람이 지금 할머니가 다 되셨어. 아직 살아계신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여하튼 근데 이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요 분이 한 명의 모델이고요. 자, 여기 저희가 척도를 줬어요. 이 모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 매우 아름답지 않다. 2. 조금 아름답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금 아름답다. 5. 매우 아름답다. 이걸 보통 리커트 척도. 사람 이름 리커트. 영어로 리커트인데 우리말로 하면 리커트 척도 이렇게 쓰거든요. 리커트 5점 척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이 5개 있으니까 리커트 7점 척도, 리커트 3점 척도 이런 거 가능해요. 근데 5점을 제일 많이 써요. 자, 이거 보고 어떠세요?
뭐 당연히 5 매우 아름답죠. 좀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4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5래요. 5. 자, 그 다음에 키를 한번 땅 재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172cm입니다. 자, 가고 두 번째 사람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누가 들어왔다 할까? 뭐 연예인 중에 뭐 수지가 들어왔다고 할게요. 수지 얼마나 예쁘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4래요. 아니 수지를 보고 4래? 뭐 여하튼 좋아요. 뭐 4점 키를 쟀더니 168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값들이 쫙 축적이 되는데 변수 값들이 자 여기 척도는 자 아름다움의 정도는 1부터 5점까지만 가는데 여기 6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여기 0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척도는 아름답지 않다, 매우, 조금 아름답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아름답다,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줬다고요. 요 안에서 결정해야죠. 자 키는 센티미터 단위로 재기로 했으니까 뭐 이거 정말 여기는 만약에 3680 이런 게 나오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척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라. 근데 그 척도들을 우리가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배우려고 하는 척도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 이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순서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중에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는 질적척도래요. 좀 전에 제가 설명하기를 질적인 상태는 숫자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고 양적 자료는 숫자가 부여된 상태라고 했는데 질적인 자료를 양적인 자료로 바꾸는데 사용되는 게 척도인데 척도가 숫자를 부여하려고 만든 건데 이놈이 질적이면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이거죠. 아니 숫자를 부여하려고 만든 규칙이면 무조건 양적이어야지 무슨 질적이냐. 자, 이 질적 척도로 측정이 되면 변수 자체가 질적 변수가 된다는 건데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명목 척도는요 숫자를 부여했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게 불가능해요. 연산이. 좀 이따 바로 살펴볼 텐데 제일 중요한 거 뭐 여기 딱 모아놨네요.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을 측정해서 그 값을 범주로 나타낸다. 1번, 2번, 3번, 4번 카테고라이즈. 야, 넌 1번이다. 넌 2번이다. 넌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분류만 하는 거예요. 분류. 명목 척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 1, 여자 2라 합시다. 그럼 평균은요 1 더하기 2 나누기 2 해가지고 1.5? 남자와 여자의 평균 1.5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남자 여자 사이에 1.5 값이 있나? 네,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의미가 없어. 더하고 빼고가 안 돼. 남자 빼기 여자 불가능하잖아요. 자 서열 척도도 보면 관찰 대상의 속성을 측정해서 순위를 나타낸다. 이게 범주를 포함을 해요. 범주를. 자 1등하고 2등 다른 거잖아요. 구분이 되는데 게다가 뭐도 있냐 순서도 있어요. 뭐 3등보다는 2등, 2등보다는 1등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죠. 좋은 순서대로 매겨라, 나쁜 순서대로 매겨라. 하여튼 순서가 있다고요. 자 근데 이것도 연산이 불가능하다. 뭔 얘기냐 2등 2개 줄게 1등 하나고 바꿀래? 아니 무슨 소리야 2 더하기 2는 4인데 1이 뭔 소리야. 뭐 1, 2, 3이 제일 나쁜 순서라고 할게. 1 2개 더하면 나쁜 거 2개 더하면 조금 더 좋은 게 되니?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을 순서대로 놔봐라. 1번 짜장면, 2번 냉면, 3번 라면. 그랬을 때 여러분 1, 2, 3 놨어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 2개 준다고 냉면 하나하고 절대 안 바꿔. 냉면 난 짜장면보다 100배 좋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열 척도에서는 역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부여했는데 양적인 자료를 척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숫자를 부여해갖고 그러니까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바꾸긴 바꿨으나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보니까 이게 척도 자체가 질적이기 때문에 숫자가 부여됐으나 숫자로서 의미가 없는 상태. 이런 걸 질적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는 무조건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되네. 자, 명목 서열이 이제 명목이 제일 하위 척도, 그 다음에 그거보다 상위 척도, 그 다음 상위 척도라고 볼게요. 등간 척도. 등간 척도는 뭐냐? 간격이 일정한 척도예요. 그래서 관찰 대상의 속성에 상대적 크기가 있다. 3칸 더하기 2칸은요, 5칸. 이런 이제 사칙 연산에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져요. 온도계 온도. 30도 더하기 2도는 32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30 더하기 32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건 등간 척도, 간격이 일정한 등간 척도부터 뭐가 되냐? 양적 척도로 양적 변수. 자, 그다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게 이제 비율 척도일 텐데, 이제 절대 기준, 절대 0점이래요. 무의 상태. 무의 상태가 있어야 2배, 3배가 가능하거든요. 사칙 연산 중에 곱하기 나누기도 되는 거. 이런 거를 키, 몸무게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비율 척도로 한다. 이런, 얘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또 하나씩 살펴보죠.
자, 그래서 이제 명목 척도를 얘기하는데요. 명목 척도는 영어로 nominal scale, 명목 뭐 GDP, 명목 사장, 뭐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냥 뭐 이름만 갖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명목이라는 얘기는 뭐 숫자의 의미가 뭐 없고 숫자를 그냥 부여받았는데, 이게 운동선수 등번호처럼 나는 그냥 이걸로 카테고라이즈만 돼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찰 대상의 속성에 따라 관찰 대상을, 이거 중요한 게, 여기 밑줄을 좀 그어야 되는데, 네, 밑줄을 좀 그어보죠. 상호 베타적 포괄적,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상호 베타적이고 포괄적인 범주에 수치를 부여한다. 자, 일단 범주 1, 2, 3, 4 카테고라이즈 할 건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 반드시 상호 베타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면 당신은 직업은 뭡니까? 1번 공무원, 2번 전문직, 3번 서비스업, 4번 일용직. 그랬더니 저는 서비스직인데 일용직이에요. 2번과 4번 다 돼요. 이러면 상호 베타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야, 1번이면 1번이고 2번이 2번이지. 여기서 고르라 그랬는데 전 남자 여자라 했더니 저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돼요. 여기 가운데요. 이렇게 고르면 안 된다고요. 상호 베타적이라는 얘기는 얘하고는 교집합이 없다.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1번 서비스업, 2번 전문직, 3번 공무원 이렇게 했더니 저는 자영업이라서 여기 없네요. 1번, 2번에 없네요. 이렇게 되면 포괄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mutually exclusive하고 exhaustive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진적이고 상호 베타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야, 이 안에 다 있어. 1, 2, 3, 4, 5 네가 보기 준 거에 어딘가 하나에는 속해. 근데 있잖아, 2개 이상이 같이 속하진 않아. 꼭 한 개에만, 반드시 한 개에만 속해. 요런 척도를 명목 척도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명목 척도가 아니에요. 나는 1번도 되고 3번도 된다. 나는 여기 없는데 이러면 이거는 척도로서 의미가 없죠. 명목 척도는 반드시 이제 포괄적이고 상호 베타적이고 구분이 가능한 범주다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명목 척도는 그냥 구분만 했어요. 등번호 붙이지. 1번, 3번, 2번, 7번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박찬호, 박지성 언제적 사람인가요? 벌써 은퇴한 사람인데 여하튼 박찬호 61, 박지성 7, 61 빼기 7, 54. 뭐 어쩌라고요. 남자 2, 여자 1, 2 빼기 1, 뭐 어쩌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걸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구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 모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최빈값이라고 하는데, 최빈값 가장 많은 거요. 최빈치 또는 최빈값. 뭐 치는 한문이고 값은 최빈 자체가 뭐 한문이니까 최빈치라고 많이 합니다. 최빈치, 최빈값은 뭐냐?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종교 한번 손들어 보세요. 1번 기독교, 2번 불교, 3번 힌두교, 4번 원불교, 5번 천주교, 뭐 6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타 이렇게 손들어 보라 했더니 하나 반에 100명이 있는데, 기독교 손들어 보세요, 뭐 30명, 불교 손들어 보세요, 20명, 뭐 천주교 손들어 보세요, 뭐 15명, 그다음에 뭐 원불교 손들어 보세요, 뭐 5명, 뭐 힌두교 손들어 보세요,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 기독교가 제일 많네요, 또는 1번이 제일 많네요. 이게 최빈 제일 많은 거고, 대표값으로 이런 명목 척도의 대표값으로, 대표, 옛날에는 그 맞춤법이 대표값이었었는데 이게 옛날 맞춤법이죠. 요즘은 대표값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최빈치.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냥 이거밖에 구할 게 없어요. 제일 많은 거 그냥 구분해 놓고 나니까 야, 여기 제일 많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서열척도죠. 여기 생략돼 있어요. 서열척도. 서열척도는 당연히 구분은 돼요. 명목척도가 가지고, 상위척도이기 때문에, 명목척도보다 상위척도이기 때문에 명목척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거죠.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호 베타적이고 소진적인 범주를 가지고 있고, 저는 1등도 되고 2등도 되고, 이거 안 된다고요. 자, 구분은 될 뿐만 아니라 순서도 있다 이거, 순서도. 역시 여기 유승민, 왕허, 왕리칭 언제적 사람이요, 언제적 사람. 되게 옛날 자료, 책 자체를 쓰신 분이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김연아 뭐 이렇게 나왔어도 지금 김연아 은퇴했을 텐데, 지금은 1등은 뭐 BTS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2004 아테네 올림픽, 지금 16년 전 얘기를 하네. 여하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하튼 여기서는 이제 순서를 매기려고 하는데, 뭐 상대적 순위일 뿐, 그 다음 서열의 차이도 안 중요해요. 뭔 얘기냐면, 이거 약간 느낌이 안 오니까요.
예를 들면 여기 뭐 귀하가 직장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골라봐라.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수익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그다음에 장래성이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하고 발전성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안정성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정성이 1번이고요. 발전성이 2번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등, 2등, 3등, 4등인데 그러면 여기 보니 장래성이 2배 증가되면 수익성이 한 칸 떨어도 되니 둘이 바꿀래? 이런 의미가 되느냐 이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느낌, 좀 느낌이 확 오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대체로 우리 학생들 중에 남학생이라면 어떤 여자 연예인, 여학생이라면 남자 연예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느낌이 탁 올 텐데, 저는 남자인데, 여자 연예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이렇게 했더니, 약간, 어떤 성상품화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여자 연예인 안 들고, 제가 남자인데 남자를 들면 좀 덜 하니까, 예를 들면 공유가 있고요, 공유. 멋있죠? 네, 저도 부모님이 공유처럼 놔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인성이 있고요. 조인성. 네, 이 사람도 키도 크고 잘생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옥동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한번 1등, 2등, 3등을 구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공유, 조인성, 옥동자 이런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조인성, 공유, 옥동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 설마 옥동자가 1번, 요 정도가 이제 주로인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가 1등이야? 그렇게 공유가 좋아? 자, 그러면 조인성은 2등이야? 그러면 조인성 2명 줄 테니까 공유 하나하고 바꿀래? 그랬더니, 안 싫어요. 왜? 그랬더니, 그래도 저는 공유가 더 좋아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 옥동자 그러면 3명 줄 테니까 공유하고 바꿀래? 그랬더니, 옥동자 100명 줘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좋아한다는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 딱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공유 같은 사람이 야 나 좋아한다 그럼 뭐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죠 여기 끝에 있죠 끝에 여하튼 여기 마지막이니까 공유 여기 제 이상형이 여기 있다고 하고 조인성도 여기 있어요. 공유와 조인성을 여기 100배 확대해 보니까 공유 조인성이 요렇다는 거야. 옥동자 어디 나면 여기 있어요 여기 밖에 있어요 밖에 그죠? 뭔 얘기냐 이 3등이긴 하지만 이 순서가 무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있어. 그래서 그냥 이게 순서만 정한 거야. 순서만 이런 타입. 이건 이제 서열척도라고 하고요. 이 서열척도에서는 아까 최빈값 있죠. 최빈값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뭐 최빈값 왜냐하면 상위 척도니까 명목 척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다 포함하고 순서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최빈값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보다는 여기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게 중앙치, 중앙값. 순서대로 냈을 때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중앙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앙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났을 때 가운데 값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간 척도죠. 등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간격 척도라고 얘기해요.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순서뿐만 아니라 얘는 그러니까 명목 척도를 포함하고 서열 척도도 포함하고 그 위에 있는 애예요. 순서뿐만 아니라 뭐도 있니? 상대적인 차이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 양적인 차이를 등간격이 중요해요. 등간격. 간격이 일정하다고요. 간격이 일정.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3칸째였어. 그럼 2칸 더 가면 몇 칸이니? 5칸이란 말이에요. 3 더하기 2는 5야. 이런 게 계산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절대 0점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0점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는데 그나마 간격이라도 일정해. 그래서 간격이 일정하면 뭐 할 수 있냐? 더하기 빼기는 가능하잖아. 3칸 더하기 2칸, 5칸 빼기 뭐 7칸 이런 거. 그래서 리커트 아까 리커트 5점 척도나 7점 척도가 대표적인 등간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통계학, 만약 응용 통계학 전공이면 또는 뭐 심리학 전공이면 야 리커트 척도가 어떻게 등간 척도니? 이건 서열 척도밖에 안 돼. 뭐 이런 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하다, 조금 중요하다, 보통에다가 정말로 간격이 일정하냐? 이건 또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영 통계학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정해줄게.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잘 정교하게 만들어진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잘 측정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등간 척도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뭐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이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단 말이죠. 일정. 자, 근데 이런 일정한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온도계의 온도예요. 온도. 예를 들면 온도계 온도는 30도, 20도, 10도. 뭐 예를 들면 10도에서 10도 준다면 20도. 거기서 또 10도 준다면 3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뒤에 나올 텐데 이놈이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 왜 여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되느냐 하면요. 비율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온도계 예를 들면 제가 물어볼게요. 20도하고 40도가 있어요. 40도는 20도보다 2배 더운가요? 아닐걸요. 20도는 시원해요. 살만하다고요. 그죠? 오히려 약간 쌀쌀하기까지 해요. 40도는요, 미칠 것처럼 더워요. 2배 덥지 않는데 왜 이게 2배로 나오지? 예를 들면 영하 10도와 영하 20도가 있어요. 영하 10도는 좀 느낌이 그러네. 한 3도와 영하 6도가 있어요. 조금 더 가볼까? 영하 9도가 있어요. 영하 3도. 그것도 엄청 춥지만 영하 9도. 이거는 뭐 2배, 3배도 추운 정도가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느낌도 영하 10도와 영하 20도. 영하 10도는요, 우리 간혹 가다 겨울에, 한겨울에 정말 추울 때 영하 10도 올라가잖아요. 내려가는 거죠. 그죠? 영하 10도 돼본 적이 작년 겨울에 있었던가? 여하튼, 근데 살을 애는 추위, 이런 거 느낌은 아니고, 영하 10도가 돼도, 머리털 있고, 거위털 있고,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하면, 그냥 버틸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하 20도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눈썹이고 뭐고 막 다 얼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왜 2배 추운 게 아니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절대 0점이 아니라고, 무가 아니라고, 그냥 물이 어느 점을 그냥 0으로 사람이 정해놓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배인데? 3배인데? 이런 거 잘 안 맞아요. 이런 정도까지 되는 건 등간 척도. 이제 바로 뒤에 비율 척도로 가면 그것뿐만 아니고 2배도 돼. 절반도 돼. 비율 계산이 되는 놈이고요. 자, 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간 척도는 명목 척도의 최빈값을 구할 수 있고요. 서열 척도의 중앙값, 중앙치를 구할 수 있고요. 또 얘는 뭘 구할 수 있냐? 드디어 산술 평균. 평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도 산술 평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 다음 주에 배우던가 4장에 배울 것 같은데 산술 평균, 민, x바처럼 평균 구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게 평균 줄여서 말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산술 평균이라는 걸 써요. 이거 말고도 다른 평균 있나요? 바로 뒤 슬라이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평균 국어 100점, 수학 90점, 영어 70점은 100 더하기 90 더하기 70 나누기 3 이렇게 세 개를 자료를 더하잖아요. 이렇게 더할 수 있을 때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척도에서는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은 아니고요. 척도에서는 명목 척도, 그 다음에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네 번째 마지막 척도. 비율 척도는 이제 당연히 구분도 되고 순서도 있고 간격도 일정한데 뭐까지 있느냐? 절대 기준점. 그러니까 0, 무인 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0이 있으면 뭐가 되냐? 더하기 빼기뿐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도 돼요. 곱하기와 나누기를 할 때 0이 없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대표적으로 키나 몸무게 같은 거 있잖아. 키가 2m인 사람이 있는데 1m인 사람보다 2배 크다. 말이 되죠? 이거 왜 그러냐? 키가 0cm 없는 거잖아요.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있는데 200kg인 사람보다 절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얘기가 되죠? 왜? 0kg 아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비율 척도는 이제 뭐도 구할 수 있는, 이거 안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산술 평균 말고 기하 평균이라던가 기하 평균, 그 다음에 조화 평균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조화 평균 이런 것도. 근데 이거 쓰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이번 학기 통계학, 경영 통계학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생 동안 저런 기하 통계나 기하 평균이나 조화 평균을 실제로 사용해 본 일은 없어요. 물론 있어요. 개념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기초통계학과 같은 이 경영통계학 과목에서는 아예 다룰 일도 없고요. 아마 여러분이 사회과학 분야에 있으시면서 경영학 같은 사회공학 분야에 있으면서 석사 박사를 해도 기하평균이나 조합평균 사용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 아예 하지도 않을게요. 근데 여하튼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그게 기하평균, 조합평균 같은 게 있긴 있어.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게 산술평균으로는 이게 안 되네? 뭐 이런 경우가 나올 때 좀 공부할 수 있는 뭐 계기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레스토랑에 몇 번 방문했습니까? 3개월 동안에 1인당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하십니까? 이런 건 0이 있죠, 뭐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절대 기준값을 가지고 있는 비율 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아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게 척도, 어떤 질적인 자료를 양적인 자료로 바꾸는데 사용되는 규칙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명목 척도, 서열 척도까지를 뭐라고 얘기했냐? 질적 척도예요. 숫자를 부여했지만 숫자로서 의미가 없는 상태. 이걸로 측정을 하면 변수가 뭐가 돼? 질적 변수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비계량, 계량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율 척도나 등간 척도를 아까 양적 척도라고 불렀어요. 양적 척도를 이용했으니까 변수는 양적 변수가 되고 계량화되는 변수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네요. 명목 척도에서 비율 척도로 척도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 양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명목 척도는 구분만 된다. 얘는요, 구분도 되고 순서도 있다. 얘는요, 구분도 되고 순서도 있고 평균도 구할 수 있고 간격이 일정하니까. 얘는요, 일단 구분도 되고 순서도 있고 산술 평균 구하기 위해 더하기 빼기도 되고 비율 같은 걸 구할 수도 있고, 왜? 곱하기 나누기도 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갖게 되는 정보량이 많대요. 자, 대신에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정보량이 증가한 대신에 여기 보면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단점이 뭐냐? 이거 변수를 측정하는데 비용과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척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료 수집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코카콜라 좋아하면 1, 싫어하면 2. 명목 척도. 저 좋아합니다. 1. 저 안 좋아. 2. 고민도 없어요. 바로 대답하실 수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순서대로 내보세요. 1번 코카콜라, 2번 펩시콜라, 3번 칠성 사이다, 4번 스프라이트, 5번 2% 이렇게 주면, 내가 코카콜라를 더 좋아했나? 칠성 사이다를 더 좋아했나? 어떤 게 1번이지? 이게 1번인가? 이게 2번인가? 뭐 1번, 2번은 그나마 좀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저 뒤로 가면 내가 2%를 더 좋아했나? 펩시콜라를 더 좋아했나?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여기만 와도요, 굉장히 헷갈려요. 이제 좀 힘들어. 그리고 대답하러 가면 그냥 대충 대답해버려요, 사람들이. 이 설문조사를 우리가 이제 통계학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될 텐데,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고 100명, 1000명 하게 될 텐데, 이분들이 그냥 대충 대답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잘못 측정할 바에야 차라리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낫겠죠. 심지어 한 칸 더 올라가 볼게요. 등간계 척도. 코카콜라 매우 좋아한다, 매우 싫어한다, 조금 싫어한다, 보통이다, 조금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이거 펩시콜라 매우 싫어한다, 조금 싫어한다, 보통이다, 조금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이 정도니까 다행인데, 그죠? 여하튼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근데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순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순서가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막 대답하시지 말고, 여기서도 요 정도 더 좋아하는지 요 정도 더 좋아하는지 꼭 여기다가 칠 게 아니라 1, 2, 3, 4, 5 말고 2.3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2.7 정도 좋아했던가? 2.8 정도 좋아했던가? 이거 더 어렵죠? 자, 마지막 비율 척도로 측정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100만 원이 있는데, 펩시콜라,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2%, 아까 하나 뭐였죠? 여하튼 이게 있는데, 이거를 정말 좋아하는 비율만큼 사 먹어야 됩니다. 100만 원을 다 쓰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코카콜라를 펩시콜라보다 3배 좋아했던가? 4배 좋아했던가? 2.6배 좋아했던가? 아니야. 2%보다 예를 들면 칠성사이다를 내가 2.74배 좋아했던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떠냐? 너 좋아해? 싫어해? 정도 간단히 구분. 야, 이거 어떤 게 순서대로 놔봐. 야, 이거를 이것 중에 어느 정도 안에 있어. 이거를 비율까지 다 맞춰갖고 얘기해.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음료수 5개만 가지고 측정하더라도 비율 척도로 측정하면요, 정확히 측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그렇게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관찰 카메라 두고요, 평생은 좀 그렇고 한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음료수 사 먹을 때마다 계속 찍었던 걸 다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러면 가능해요. 정확히 측정할 수. 그래서 1년 동안 펩시콜라 5병 먹었고, 칠성사이다 7병 먹었고, 코카콜라 13병 먹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총 47병을 먹었는데, 47분의 32, 47분의 26, 이렇게 되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야 정확히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충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네요. 연구자가 무조건 상위 척도, 그러니까 명목 척도보다는 서열 척도, 서열 척도보다는 등간 척도, 등간 척도보다는 비율 척도, 무조건 상위 척도를 측정하는 게 좋은 거냐? 좋은 점도 있죠.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근데 나쁜 점이 있다고요.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무조건 하위 척도로 측정하는 거냐? 그거는 똑같지. 정보량이 너무 작아갖고 이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 부담, 응답자 응답 부담, 연구 비용,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정보량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척도를 선정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계학을 처음 배우고 앞쪽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저 끝까지 통계학의 모든 분석 기법까지 뭐 거의 마스터가 된 사람이 이제 나는 뭐 이건 무슨 분석 요인 분석 뭐 이런 분석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설문지를 만들 때 이건 이런 분석을 할 거니까 명목 척도를 물어보고 저건 저런 분석을 할 거니까 서열 척도를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실은 거기까지 갔다가 거꾸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적당한 정도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보면 자료를 척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변수값으로. 상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상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변수값으로 축적이 된다. 자, 그럼 변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질적 변수라는 건 뭐야? 질적 척도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연산의 의미가 없는 상태야. 비계량적, non-metric 변수라고도 부른다. 당연히 그 정도면 되겠고요. 이거 연산의 의미가 있는데, 그럼 양적 변수, 계량적 변수, 메트릭 변수라고 한다. 좋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조금 다른 의미, 우리 통계학을 배우는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저 뒤에, 사실 이번 학기 거의 끝에 가서 살짝 다루거나 아니면, 기초 통계학보다 조금 더 높은, 좀 고급 통계학, 중급 통계학,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바로 그런 과목들을 배우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렇게 배운다면 그때 이제 사용되는 용어들인데 그래도 통계학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제 사용 용도로 예를 들면 통계학을 이용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독립돼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죠. 종속은요. 여기 연결돼 있었구나.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우리 독립변수, 종속변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이걸 거의 99.9% 쓰지만 종속변수의 실제 의미는 결과변수, 목적변수, 타깃변수. 독립변수는 원인변수, 설명변수, 예측변수. 뭔 얘기냐? 여러분이 20대 피 끓는 청춘 남녀라면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냐? 매력도, 나의 매력도를 좀 올리고 싶고 낮추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아침에 탁 나갈 때 나는 오늘 학교에 갈 때 여자친구들이 오빠 너무 좋아요. 막 달라붙어갖고 와 그랬으면 좋겠다. 매력도 100 샥 올렸다가 오늘 귀찮아. 매력도 0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회사라고 따지면 기업은 우리 제품의 만족도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게 만약에 독립변수라면 너무 좋아요. 우리 회사의 제품 만족도를 37로 바꾸자. 지금 너무 많이 팔리면 안 되니까. 우리 회사의 제품 만족도를 51로 바꾸자.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바꿔. 기도하듯이 51로 해주세요. 그때 확 바뀌어버려요. 그럼 얘기할 게 없죠. 만약에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내가 원하는 게 독립변수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세상 살기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원하는 대부분은 독립변수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나마 종속변수이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그럼 아예 건드릴 수 없는 거야. 변수가 아니야. 그냥 상수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온도, 지구의 온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종속변수입니까? 그랬더니 여름 되면 더워지는 거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니 가능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물론 어찌 보면 또 그놈도 종속 변수일 수 있겠네요. 여하튼 자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경영학으로 돌아와 보면 매출액을 올리고 싶어요. 우리 회사의 제품의 만족도를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싶지만 이게 바로 올라가라 그런다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만약에 종속 변수라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를 찾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통계학에서.
야, 그럼 우리 제품의 만족도를 올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이미지를 좀 광고를 하고 바꾸고요. 제품 디자인을 바꿔서 품질 수준을 바꾸고요. 가격을 좀 싸게 하거나 서비스를 좀 올려주거나 이런 걸 바꾸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아까 여러분의 매력도를 올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외모를 좀 잘 가꿔가지고 뭐 화장도 열심히 하고 세수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좀 다듬어갖고 좀 약간 둥글둥글하게 사람들 말 잘 들어주고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뭐냐, 독립변수라고. 독립변수. 자, 그래서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종속변수를 헷갈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싶다, 너무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거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찾는 게 1번이에요. 이걸 못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도대체 뭐가 독립변수일까? 이걸 잘 찾는 것부터가 일단 1번이고, 그럼 찾은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 야, 그럼 상품의 이미지를 1 증가시킬 때 만족도는 얼마큼 올라가는데, 상품의 품질이 1 증가될 때 이건 얼마큼 올라가느냐? 제품의 어떤 수준에 바뀔 때 이게 얼마큼,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뭐. 그래서 독립변수들 여러 개 중에 종속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무엇일까? 이런 거를 연구해갖고 찾아내고, 그러면 1번, 2번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 비율이 얼만큼 있냐? 그 다음에 그 하나, 이미지를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품질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큼 작게 드냐? 그래서 최적 조합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지는 이 정도로, 품질은 이 정도로, 서비스는 이 정도로, 가격은 이 정도로 했을 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만족도가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할 때 사용하는 변수 이름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외생변수라는 얘기도 있어요. 외생변수. 외생변수는 뭐냐? 자, 우리 외생변수는 사실 좀 쉽게 얘기하면 독립변수의 일종이에요. 여기 독립변수. 근데 우리 지금 외생변수는 뭐냐면 요번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나는 상품의 이미지하고 가격에 따라서 어떤 만족도를 바꾸고 싶어. 품질하고 가격은, 예를 들면 상품의 이미지를 막 올리려고 하면 가격이 따라서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야, 가격은 있잖아, 우리는 지금 관심은 없어. 왜? 예를 들면 3개가 관심 있어. 우리 만족도가 이미지와 품질과 서비스에 따라 어떻게 만족도가 올라가는지 보려고 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품 이미지를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 광고를 막 열심히 하고 품질을 올리면 원가가 올라가고 서비스 수준 올리는 동안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격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싼 게 비지떡이고 당연히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요거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 이거는 잠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일정하다고 치고 넌 움직이지 말 때, 같은 가격일 때 1,000원이면 1,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안 움직인다고 할 때 요것들을 조절했을 때 어떤지 보자. 이런 변수를 외생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독립변수 중에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데 이번 내가 연구에서는 너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생변수를 다른 말로 통제변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이제 대학원 석박사까지도 크게 문제 안 되는 정도. 크게 문제가 아니라 그 3개만 아셔도 충분하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생변수. 너무 쓸 때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생변수에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통제해가지고 얘네들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놓고 멈춰놓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까 좀 전으로 돌아볼게요. 매력도 있는데, 매력도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우리 사람의 매력도가 있는데, 매력도에 뭐가 영향을 주냐? 1번 성격, 2번 재력, 경제력, 3번 뭐 취미, 이런 거가 좀 좋은 사람을 사귀고 싶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외모예요. 외모. 그렇잖아요. 외모 영향 엄청 많이 주잖아요. 공유, 조인성이 왜 매력도가 높습니까? 잘생기고 키 커서 그런 거죠, 뭐.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성격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그 다음에 취미가 어떻고,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매력도가 달라져요, 당연히. 근데 이게 영향을 줘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학교 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공유인데 성격이 좀 나쁘고, 돈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취미도 너하고 안 맞아. 그래도 사귈 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사귀죠. 왜요? 공유잖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 중에 이 외생 변수는 통제. 야, 요건 가만히 있어. 안 변해. 예를 들면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근데 요거가 변할 때 어떤 영향을 주냐. 요렇게 봐야지.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가격이 막 변하는데 이걸 움직이면 가격 때문에 변한 건지 이것 때문에 변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생 변수를 통제 변수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통계학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찾아서 원인과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때 반드시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외생변수의 통제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 모아보면, 자,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척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질적 자료는 아직 측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면 다 양적인 상태로 바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1, 여자 2. 넌 성별이 뭐니? 남자요. 측정한 거 아니라고요. 자, 남자 1, 여자 0 그랬어요. 1, 0. 그 다음에 만족도 매우 불만족 1, 조금 불만족 2, 뭐 보통 3, 조금 만족 4, 매우 만족 5 이렇게 5점 척도로 측정을 하면 양적 자료가 되죠.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척도고요. 척도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럼 이 양적 자료는 크게 보면 변수와 상수로 나뉠 수 있다. 상수는 정해진 값이 딱 계속 똑같은 값만 나와. 그래서 사실은 측정할 필요는 없고 척도만 만들어지면 그냥 똑같은 값이 들어가게 돼. 그래서 상수는 뭐 사실 우리의 관심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변수는 뭔데? 측정할 때마다 다른 값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이 필요해요. 자, 근데 어떤 애는 질적 변수가 되고 어떤 애는 양적 변수가 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건 질적 척도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사칙 연산이 안 되는 애예요. 질적 척도에는 뭐가 있는데?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계량적, non-metric이라고 부르는구나. 성별, 종교, 직업, 학력 이런 것들 다 명목 척도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화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니?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가 양적 척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가 있니? 그랬더니 이거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가 여기 속합니다. 다른 말로는 계량적, 메트릭 척도라고도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변수 값이 양적이면 숫자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능한데 이걸 또 나눠보면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로 나뉜다. 이산은 뭐냐?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도 돼도 돼요. 정수. 그러면 이건 1과 2 사이의 값이 존재하면 안 돼요. 뚝뚝 떨어져 있다. 이산가족처럼 떨어져 있다. 예를 들면 홍길동씨 가족이 몇 명입니까? 할 때 2.7명이요. 왜 2.7명이죠? 그랬더니 부인하고 저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임신 7개월 맞죠? 7개월 차여가지고 2.7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두 명이 아직 안 태어났어. 이제 태어나면 뭐가 돼? 3이 돼. 2가 있고 3에 있는 거지 가운데는 없어. 이런 건 이산형 변수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키가 몇 센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 173.5입니다. 그럼 173.5, 51, 511, 뒤에 계속될 수 있잖아요. 173하고 174 사이의 키는 몇 개 존재할 수 있나요? 무한대만큼 존재하죠. 이걸 실수라고 불러요. 실수. 이런 걸 연속형 변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정수형 변수냐 연속형 변수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도 약간씩 좀 달라져요. 우리가 뒤 챕터에 가면 이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여하튼 이게 이제 상위 척도고 이게 하위 척도니까 이 하위 척도로 측정한 거를 위로 상위 척도로 이렇게 변환할 수는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수준을. 근데 상위 척도는 하위 척도로 변환은 가능하죠. 뭔 얘기냐? 이미 하위 척도는 정보량이 작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정보량이 높은 쪽으로 올라올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상위 척도는 정보량을 줄여서 밑으로 내려가는 가능해.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키 나보다 크면 1, 나보다 작으면 2라고 하자. 이렇게 측정을 하고 1, 2 측정을 해놨어요. 야, 너 키가 몇이니? 172야? 183이야? 이렇게 값을 구하는 거 있잖아. 자, 이거는 제 키가 예를 들면 175라고 할게요. 넌 나보다 작네 1번, 넌 나보다 작네 2번 이렇게 거꾸로 내려갈 수 있죠. 근데 1번, 2번인데 얘가 173인지 186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연구자는 가능하면 상위 척도로 측정하는 게 연구에 유리하다. OX. 이 학생들 중에 몇 명의 학생들이 덥석 O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앞서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상위 척도가 좋은 거 아니라고요. 정보량이 많다는 걸 지금 얘기하느라고 일부러 약간 함정을 팠는데 그건 맞긴 한데 근데 그렇게 측정하려면 비용이나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적당한 척도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3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아마 표본 선정,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요. 조금 그때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뭐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무슨 연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편안한 마음으로 책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듣고 약간 뭐 어려운 게 있으시면 한번 줄도 치고 다시 한번 어디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고 그러시면 뭐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